몰입은 제가 뭐 경험을 한 건데 또 이 몰입에 대한 얘기가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할 정도로 방대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함축적으로 주로 몰입과 창의성 교육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 뭐 중국이 옛날에는 중국이 우리를 쫓아온다 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앞섰어요 우리를. 이게 그 얘기인데 90%가 앞섰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뭐 스마트폰, 뭐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 말이죠. 그리고 뭐 여러 분야에서 앞섰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10% 우리가 중국을 앞선 건 10%밖에 안 된답니다. 반도체 정도 우리가 앞서 있고. 그래서 계속 우울한 얘기가 들리는데 경제학부의 김재직 교수님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5년에 1%씩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5년 1% 하락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뭐 보수냐 진보냐 상관없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뭔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러저러 과거에는 우리 경제가 되게 좋았는데 2015년 8월 19일 날 KBS에서 광복 70년 기획으로 세계 석학이 본 대한민국 경제 100년 뭐 여기에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너무나 잘 나가는 걸 소개를 해요. 뭐 너무나 잘 나가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그래서 루카스 교수가 이분이 시카고 학파를 이끌던 분인데 메이킹 어 미러클, 한국 경제를 다루는데 기적을 만들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고 왜 한국에선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성장의 주요 동력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이제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주역이죠. 교육의 주역. 그러니까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인적 자본의 축적이다. 근데 한국은 뭐 부모들의 교육열도 높지만 우리가 공무원 교육도 많이 하고 또 회사들도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적 자본의 축적에 있어서 한국이 놀랍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다. 그런데 김세직 교수님은 루카스 교수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IMF에 근무하다가 2006년에 이제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1969년부터 GDP가 평균 8%대를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죠. 지금 뭐 2%, 뭐 1.몇 프로 이러는데 8%대를 30년 동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놀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GDP 8%를 30년 동안 간 나라가 없대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설명이 되죠. 루카스 교수가 설명을 잘 했어. 한국은 인적 자본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 교육열은 식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거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세직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후진국이어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방형 경제, 추격형 경제였대요. 선진국 제품을 빨리 베끼면 되는데 그러면 주입식 교육으로 배출된 모방형 인적 자본이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바싹 진입을 한 여기서부터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이어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006년에 서울대 교수로 부임했는데 2007년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 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 개혁. 이 논문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평균 8%대에서 5%, 이따가 이제 5%였던 거예요. 급격히 하락한 주요한 원인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더 이상 모방형 인적 자본에 있지 않고 창조형 인적 자본에 있음을 논한다. 따라서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을 육성하는 교육 개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함을 논한다.
근데 이 논문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대중한테 좀 알려야겠다, 이 얘기를. 그래서 모방과 창조라는 책을 썼고요. 김재직 교수님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지금 학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을 이제 이런 일로 제가 만들었다고요.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 지금 권원남 교수님이 회장입니다. 그 창의성 교육.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창의성 교육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세이빙 코리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창의성 교육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은 우리가 창의성 교육으로 다 바꿔야 되고, 근데 우리 경제가 추락하는 거가 너무 시급하니까 창의성 교육으로 바꿔도 그건 망하고 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지금 창의성 교육으로 바꾸면 얘들이 언제 졸업을 해서 또 사회에서 이게 지위가 올라가야 이제 발휘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망하고 난 후니까 이분이 이미 주입식 교육을 받고 난 사회인도 창의성 재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성으로 이제 이런 걸 주장을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을 대한민국 정책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게 이분 주장이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의성 교육이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정부의 프로젝트가 되면 5년 한 다음에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창의성 교육은 몇십 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한 정부가 대통령이 추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걸로 해서 그게 보수가 집권을 하던 뭐 진보가 집권을 하던 상관없이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걸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돼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확률은 없잖아요. 우리가 정치가들을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이 무슨 교육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잡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특히 여러분들이 나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범대에서 나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교육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하면은 이제 정치가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창의성 교육이 뭐길래 저래? 쟤들이 관심을 갖고 저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로 한다는 얘기는 뭐죠? 어쨌든 창의성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고, 학생 선발에서도 창의성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고, 그걸 이제 정치가들이 이해를 하고 행정가들이 이해를 해서, 야, 이게 서울대학교에서만 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서울대학교 프로젝트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바꿔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몰입을 경험을 하고 이제 창의성이 뭔지를 제가 아는데, 그 몰입에 관한 얘기는 너무 그 얘기만 해도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여기서도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창의성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미니 C도 있고 리틀 C도 있고 빅 C도 있고 프로 C도 있고 어쨌든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을 얘기할게요. 뭐 어떤 분은 독서, 책 읽기, 글쓰기가 창의성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토론, 뭐 이런 게 창의성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런 겁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뭐 도서관에 있거나 뭐 어쨌든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은 AI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AI는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공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알려진 우리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는 큰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의 영역은 AI로 학습이 안 돼요. 미지의 영역이니까 학습이 안 되죠. 이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창의성은 뭐냐면 우리가 알려진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요. 거기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가 누가 창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A와 B가 누가 창의성이 있느냐를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식의 최전선에 갖다 놔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창의성이 없는 애는 한 발을 못 나갑니다. 뭘 애우라면 다 애우고 뭐 하겠는데 배우지도 않은 걸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성이 있는 아이는 여기서 성큼성큼 가요. 근데 이 능력이 이제 너무 중요한 거가 모든 산업체에서는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모든 산업체에서 이렇게 저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5년 만에 하느냐, 문제를 해결하느냐, 1년 만에 하느냐, 한 달 만에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바뀌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는 데서 얼마나 나갈 수 있는 전부 기업은 저기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저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또 좋은 제품을 값싸게 이렇게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 그게 제가 말하는 창의성이에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교육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을 교육 받아본 적이 있다.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나는 저 능력을 학생들한테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한 적이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저 능력을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도 없고 저 능력을 교육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능력을 발달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나의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나의 지식의 영역. 그런데 요게 뭐죠? 나의 지식의 영역의 최전선이야. 요게. 그죠? 이 경계가. 이 경계가 되는 문제를 푸는데 내가 해설을 안 보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지식이니까 답은 있는 거야. 답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미분에 도전한다거나 뭐 이런 거야. 뭐 배우질 않았는데 피타고라스 정렬을 증명한다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뭐 몇십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스스로 해결을 했어. 이런 식으로 몇백 문제, 몇천 문제를 풀었어, 내가. 그러면 얘가 나중에 커서 지식의 최전선에 가 있으면 성큼성큼 간다라는. 왜냐하면 거기에 달인이 된 거야. 내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달인이 된 거야. 우리 뇌는 요구하는 대로 발달이 된단 말이죠. 현재 뇌과학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당 내용을 배우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면 자신의 지적 한계에 도전하게 되고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걸 믿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약간 주입식으로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 강연을 듣고 실천을 하고 메일을 보낸 건데요. 이전에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해 보았고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지식의 한계에 도전을 하는 거고 응전을 몰입으로 하는 거예요. 몰입.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그게 가장 강력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응전을 하고 몰입의 응전을 하고 성공 경험으로 끝나야 돼요. 성공 경험으로. 그 도파민이 나와야 돼. 그래야 또 도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요. 대학교 이제 4학년 학생들이
대학원 제 연구실로 이제 지원을 하려면 6개월 전에 저를 이제 컨택을 합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 대학원을 하고 싶습니다. 성적표랑 다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TO가 있잖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성적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으면 제가 이제 받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려면 6개월 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말을 제일 잘 들어. 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이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바로 이 몰입 훈련을 시켜요. 도전이에요. 도전, 몰입에 대해서 응전, 성공 경험. 이걸 이제 시키는데 너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 안 풀리는 문제. 보통은 이제 100기잖아요. 이제 안 풀리면. 그런 문제에 도전을 하고 이제 그거를 저한테 실천을 한 거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겁니다. 이게 1주차예요.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던 도형이 마치 실제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완벽히 이해가 되었고 문제에서 물어보던 각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안 풀릴 것만 같던 문제가 버스를 타고 생각한 지 약 30분 만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매우 보람되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몰입도가 낮을 때는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것과 관련된 장기 기억, 활성화된 장기 기억이 적은 거예요. 그 문제 관련된 능력 자체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면 그 내용이 장기 기억에 보통 장기 기억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걔들은 능력을 의식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내가 생각을 하면 그게 장기 기억의 생방송이 됩니다. 생방송이 돼요. 그래서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 활성화된 정도를 제가 몰입도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기량이 그 문제에 대한 기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기량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몰랐잖아요. 몰입도가 낮을 때.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마치 실제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완벽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게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처음에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생중계되는 거가 중요한 거야. 장기 기억에. 근데 많은 애들이 조급해하고 시간 안에 풀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하라는 거야. 그걸 제가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래요. 편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편하게 해라. 그거 생각만 하면 풀리게 돼 있으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2주차입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어떤 해답을 찾는 데 있어 처음 몇 분, 몇십 분은 앞이 깜깜한 듯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을 것만 같다가 아주 작은 실마리만 발견해도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분, 몇십 분은 앞이 깜깜한 듯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우울감이 생깁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 피 같은 시간에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몰입도가 올라가면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반드시. 그래서 이제 실마리가 나와서 풀린다는 거예요. 3주차입니다. 셔틀을 기다리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동하면서 문득문득 이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처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문제에 부합하는 해설의 일부가 생각이 나면 그 이유가 술술 풀리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즐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몰입에 의한 응전입니다. 그리고 성공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성공 경험을 이렇게 끝나야 돼요. 계속. 요거는 이제 제 학생이니까 이렇게 훈련을 이제 해야 연구를 잘해요. 이제 이렇게 훈련을 6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면 애들이 되게 연구를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게 연구를 잘해요. 태도 자체가 바뀌어.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몰입 아카데미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해요. 캠프를 합니다. 주니어 주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초중이 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고등학생들은 잘 관심이 없어요.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해. 너무 많은 걸 하니까. 그래서 게임 중독에서 이제 공부 중독으로 바뀌었는데 얘가 지난 겨울에 이제 몰입 캠프에 참석했던 10박 11일을. 그래서 저와 동생 모두 스마트폰 중독이 있어서 캠프 시작 전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불안했었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 스마트폰보다 공부가 훨씬 재밌어진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캠프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은 전혀 안 하고 있고 하루 20분 이하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캠프, 이게 지난 여름 캠프입니다. 모든 기수를 신청하여 한 달 동안 아주 강한 몰입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박 6일 캠프를 1기, 2기, 3기, 4기를 했는데 4기를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24일을 한 거죠. 24일을 한 건데 계약 때문에 하루 일찍 가가지고 23일을 한 건데 23일 동안 몰입을 하는데 강한 몰입은 뭐냐면 이겁니다.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약한 몰입은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약한 몰입이고요. 강한 몰입은 1초도 쉬지 않고 23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 가능합니다. 몰입도가 올라. 이제 그 애들한테는 풀리는 걸로 해요. 몇 시간 만에 풀려요. 풀고 그 다음에 또 도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전체적으로 1초도 쉬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애들이 한 문제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만 해도 충분히 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한 문제 가지고 할 때는 실제 문제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뭐 박사 논문이라든가 뭐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는 사람들은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막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제가 이 교육이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몰입을 이용한 이제 교육이에요. 창의 영재 교육인데 제가 뭐 전 세계 무슨 교육 콘테스트가 있으면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추천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그러니까 23일 동안 중학교 뭐 누구라도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럴 정도로 제가 자신이 있어야 하는 교육이에요. 한번 23일 동안 얘가 이제 매일 내가 간단하게 일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이제 휴대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노트에 적었다가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 중에 23일 동안 다 하면 지루하니까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게 3일차입니다. 절대 풀리지 않을 법한 문제를 1초 원칙을 지키며 하루 종일 생각해서 9시간 만에 풀어냈다. 슬로우 싱킹을 하니 9시간 전혀 힘들지 않았다. 문제를 풀었을 땐 하늘을 날 것 같았다. 6일차입니다. 1초 원칙을 지키며 문제를 계속 생각하니 결국엔 10시간 만에 풀렸다. 너무너무 좋았다. 30분 정도 자축 시간을 갖고 새로운 문제를 받아서 5시간째 생각 중이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너무 행복하다. 7일차예요. 어제에 이어서 문제를 골똘히 생각 중이다. 선잠을 자고 나니 문제가 풀렸다. 9시간이 걸렸다. 문제를 푸는 동안 지루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는 더욱 재밌을 것 같다. 11차입니다. 드디어 20시간 만에 고민하던 문제를 풀었다. 1초 원칙을 지키고 선잠을 자니 문제가 풀렸다. 너무너무 기뻤다. 지금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11일차. 오늘은 어제 고민하던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은 9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너무 신났다. 계속해서 장시간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니 머리가 굉장히 더 발달된 것 같다. 최근 며칠 몰입도가 많이 높아서 그런지 기분 상태가 너무 좋다.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노트에 적어서 오전 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1까지 게임 중독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한 탓에 기초가 살짝 부족했다. 이 친구가 방정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학교 1학년 때 걸 내용을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에 대한 거를 이제 한 거예요. 저녁에 잘 준비를 마치고 10시 30분쯤에 문제를 펴서 조금 하다가 잘 계획이었는데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고 있었다. 그만큼 재미있다. 1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일어날 때부터 문제를 푼 8시까지 정말 말도 거의 안 하고 0.1초도 쉬지 않고 문제만 생각하고 푼 것 같다. 그만큼 몰입도도 하루 종일 100%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 중 하나였다. 정말 게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몰입이 재밌다는 것을 지난 겨울 이후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날이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인 애들이 이거를 하면 완전히 바뀌어요. 명백히 더 재밌어. 명백히 더 재밌고 보람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16일차예요. 1초 원칙을 지키고 슬로우 싱킹을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14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절대 풀리지 않을 듯한 문제가 풀려서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도 몰입도 100%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었다. 21일차입니다.
학교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몰입도가 0%였다. 그래서 숙소로 들어가 약 2시간 만에 몰입도를 100%로 올려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하루 2시간 만에 몰입도를 0%에서 100%는 못 올립니다. 그럼 불가능한데 이 친구가 올라간 게 그동안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그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된 거가 완전히 비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올라간 거예요. 학교에서 지난 학기 전교 1등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이 친구가 이전에 이제 몇 등이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반에서 4, 5등을 했고 11개의 반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4, 50등을 했던 친구야. 오늘도 문제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3시까지 해버렸다. 또 오늘 자다가 중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라 새벽에 급한 대로 노트에 적어놨다. 몰입이 너무 재미있다. 오늘 결국엔 35시간 만에 킬러 문제 풀이에 성공했다. 정말 기분이 미칠 듯 좋았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엔 친구나 가족 생각도 전혀 안 났고 정말 머릿속에 문제 생각밖에 없었다. 문제를 푸는 도중에도 너무 재밌었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몰입할 때 그런 상태를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몰입도만 올리면 우리가 몰입의 원리를 알고 몰입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일간의 강한 몰입인데 가치관이 바뀌는 몰입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제가 생각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그냥 평범한 애를 영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믿는 이유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평범한 애를 창의 영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몰입 강연을 한 회사인데 이제 우리가 몰입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 거를 하고 이 회사에서 올 초에 어떤 메일을 보냈냐면 저희는 교수님의 몰입 교육의 원리 및 미래 인재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회사도 그런 인재를 확보 채용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기회가 있을지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몰입 아카데미 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몰입 아카데미 출신 대학생들에게 자기네 회사요 탐방 및 회사 소개 이벤트를 제공하거나 채용 지원 시 인턴십 등 특전을 제공하거나 고등학교 학생 대상 진로 상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몰입 아카데미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건 제가 작년에 정년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출한 대학생은 없어요. 이제 주니어들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들도 저렇게 교육한 애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회사들도 그러니까 저렇게 교육한 애를 뽑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가 틀림없이 경쟁력도 물론 만들지만 회사들도 저런 인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교육받은 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교육이 효과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교육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는 종단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을까 해봤더니 이런가. 우리가 공대에서 실험을 하면 결과가 바로 나와요. 이게 성질을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가 바로바로 나와. 그러니까 성질을 좋게 하는 변수를 자꾸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교육은 지금 교육시켰더니 10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가 그 결과가 1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그래서 이제 종단 연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연구를 별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니 종단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 교육을 제가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한테 몰입 코칭을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성실한데 성과가 없는 사람인데 몰입에 관심이 많은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문제는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도 과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창 시절도 그렇고 직장인 시절도 그렇고 타인들로부터 받는 평가는 성실하지만 성과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남들보다 2배, 3배의 시간을 쏟아도 성과는 그들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성과 없이 살았기에 남은 인생이라도 성과를 내며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과가 없을까요? 왜 성과가 없을까요? 저는 알아요. 이런 사람을 하도 많이 해봐서. 왜 성과가 없는지 아세요? 일단 성과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러니까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회사 가서 막 진급하고 막 올라 성과를 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중요한 일이라면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요. 그리고 해결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으면 다들 포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몰입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게 하고 몰입에 의해서 응전을 하게 하고 성공 경험을 하게 하는데, 이게 도전 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인재라고 그래요. 저 세 가지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뭐 어떤 데서는 창의성이 앞에 오고 열정이 앞에 오고 뭐 이렇지만 저 세 단어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를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전 정신, 창의성, 열정. 이걸 어떻게 교육하느냐?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 해결했다. 이 경험을 반복시키면 저렇게 돼요. 그건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 경험을 반복시키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몰입교육인데요. 몰입학습법인데요.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이고, 그러면 이제 무엇에 도전해서 성공 경험을 시킬까? 이거는 뭐라도 상관없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짧은 시간에 효과적이면 좋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게 수학 문제예요. 물론 코딩 문제도 괜찮고 뭐 물리 문제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수학 문제가 난이도도 다양해서 사람한테 각자한테 맞는 도전을 하기도 좋고 답도 명확하고 막 이러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인문학 문제로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집이 세지더라고요. 고집이 세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하면 내가 10시간 만에 답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90이야, 답이. 이제 10시간 만에 확신을 가지고 90. 근데 답을 보니까 100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90이라고 고집을 피울까요? 안 그래. 아, 내가 생각을 덜 했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미처 이걸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답이 100인 거야. 이런 과정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걸 계속 확인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야 겸손해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틀린 적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 경험을 해야지.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없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뭔가가 딱 필이 꽂히는 답이 얻어졌어.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야. 제가 지도학생 중에 인문학 문제로 훈련한 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고집이, 틀리는 걸 가지고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 앞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답이 명확한 수학으로 사고력을, 기본적인 사고력을 훈련해야 된다. 답이 명확한 걸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시키냐면 수학 문제로 훈련을 합니다. 이제 6주차입니다. 안 풀리던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선정해 며칠 동안 풀이를 시도하였습니다. 오늘 풀었는데 풀고 나니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못 풀었던 며칠간의 생각은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6주차가 되니까 이제 꽤 훈련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며칠 동안 안 풀리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죽는 그날까지 모르고 살았을 경험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걸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 능력이 있는데 몰입을 하지 않으면 그 잠재 능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며칠 동안 했으니까 저걸 풀고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데 이제까지 45세까지 저런 도전을 안 하고 산 거야. 그 잠재 능력을 안 쓰고 산 거야. 자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 거야. 자기가 45년 동안 해서 성실하지만 성과가 없이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안 하면
죽는 날 그날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죽는 그날까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미국에 거주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몰입 능력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야. 뭐 교수님 책을 읽으며 막 해가지고 이제 코딩 문제를 풀 때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완된 자세로 문제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꽉 깨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하는 걸 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일을 할 때. 근데 그게 안 좋아요. 그게 그러면 문제를 오랫동안 도전을 못하고 자기가 지쳐버리고 이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완하는 것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11일 날 저한테 지난 작년 8월 10일인데 이렇게 슬로우 싱킹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듯이 이게 몰입의자 이제 저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9주차입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계속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더 생각하다 보면 풀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장시간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훈련에 의해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9주차 때 새로운 두 번째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찍 나와 집에서 선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자택근무를 했습니다. 확실히 선잠을 자고 나면 개운하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이분이 이게 작년 11월 1일이잖아요. 최근에 메일을 보내왔어요. 한 6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이게 올해 6월 26일 날 경과를 보내온 거야.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났는데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완하고 열심히 생각하며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 매니저는 제가 하는 프로젝트마다 너무나 흡족해하고 임원진의 눈에 들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고 기회를 만들어가다 보니 이번에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훈련을 200~300시간 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요. 200~300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시간 도전하는 문제를 200~300개 저렇게 풀거나 뭐 10시간 도전하는 거를 20~30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바뀌어요. 저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이런 훈련을 10배, 2~3천 시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3천 시간. 제가 이제 2~3천 시간 하는 걸 소개할게요. 제 지도 학생 중에 저는 생각하고 몰입하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줘요. 걔들은 뭐 아주 잘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에 한 50% 정도를 실천하는 학생이 있고 30%가 있고 그러는데 이 학생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 아무리 생각하라고 해도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친구가 실험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농땡이면 내가 관심조차 안 갖는데 가장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실험을 하는 이런 친구야. 대학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데를 졸업하고 온 친구야.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적어도 이제 교육의 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생각한 거가 이 친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한 거야.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꿀까? 그거 한 거가 아까 말한 도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거를 6개월 동안 시켰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박사 논문을 다 써놓은 상태에서 논문 자격 시험에 떨어져서 졸업이 6개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시켜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이 친구가 국내에서 뭐 유명한 제일 유명한 대기업에 가서 해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사가 됐어. 해결사가 되니까 A 고가를 받는데 10명 중에 1명한테 주는 고가가 A 고가인데 그 A 고가를 3년 연속 받으면 핵심 인재, S급 인재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S급 인재가 됐고요. 작년에 이 친구가 졸업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계속 A 고가를 받았대요. 저는 이게 작년에 온 겁니다. 2023년. 이게 졸업한 지 10년 5개월이 됐는데
저는 교수님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회사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상위 10% 고가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도 꾸준하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1년 연수를 다녀오고 바로 섹션장이 되고 작년에는 바로 파트장까지 승진을 하였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파트장이 되고 이 회사 교육 중에서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임원 교육까지 무사히 수료를 하였습니다. 임원 교육은 저희 회사 기준으로 3, 4천 명 중에서 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고 연차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 3, 4천 명 중에 1명 선발하는데 최연소, 최연차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능력이라는 게 선천적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육이다.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친구를 너무 잘 아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저는 감격을 해요. 그냥 이 친구가 바뀌는 걸 보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다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훈련에 의해서. 그 다음 학생은 중학교 시절에 게임 중독에서 전교 꼴찌를 했던 학생인데 이제 약간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이제 꼴찌를 한 애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신을 차려서 경북대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가 제 책을 읽고 뭐 창의 로봇대 몰입을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몰입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대상을 받고 막 이제 여러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몰입에 완전히 이제 몰입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은 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걔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뭐냐면 내 첫 번 그 지도 학생이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회사가 해결사가 될 때 그 훈련.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 친구한테 그 훈련을 하라고 그랬고 3학년, 4학년 때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2, 3천 시간을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해결사가 됐어요. 똑같이 해결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약한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문제를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을 해서 해결하는 걸 약한 몰입이라고 그러고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걸 강한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강한 몰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도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강한 몰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 최소 목요일까지 진행할 수 있고 동료 또는 팀장 보고를 통해 가능한 금요일도 연차를 내려고 합니다. 여기가 경기도에 제가 몰입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강한 몰입하는 사람들 이제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몰입의자고요. 포스트잇은 뭐냐면 내가 하다가 진전이 없으면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딴 생각하고 있네 하고 그게 이제 포스트잇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붙여놓고 막 사람들은 손등에 적어요. 손등에 1초 원치.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첫날, 이튿날은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3일차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늘 아침 계속 생각 중이던 문제의 원인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직 논리가 미흡하여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민 중인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를 생각해도 몰입도에 지장이 없을까요? 회사 관련 풀어야 할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요때가 지금 이 상태가 이제 고도로 몰입이 된 상태여서 지적인 능력이 평상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 풀었고 두 번째 문제를 어제부터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이해되고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바로 풉니다. 얼마 전 바꿨던 문제와 관련된 작은 문제까지 깔끔하게 오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예요.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어제 늦은 오후부터 비슷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도전합니다. 이 세 번째 문제도 바로 풉니다. 결국 9시쯤 생각하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몇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자, 요건 네 번째 문제예요. 지금은 다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날 밤에 풀어요. 오늘 오전부로 준비해온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이 난 거야. 그러니까 몰입을 하니까 뭐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까지 이제 해서 이 친구는 기다리는 게 연휴야, 연휴. 연휴만 되면 이제 강한 몰입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름이 아니라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몰입룸에서 강한 몰입에 도전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5일차만 얘기할게요. 고민하던 문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의문점이 없습니다. 얼마 없는 실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현이 됩니다. 네. 이제 계속 하고요.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두 번째 문제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이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몰입하면 잠재력을 끌어다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평소 더는 방법이 없겠지 하는 것도 항상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 자신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있잖아요. 이제 몰입을 해보면 다 아는데 어떤 문제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다. 그게 350년 동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거를 앤드루 와일즈가 7년 몰입을 해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본인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너무 행복하고 천국에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그 미친 상태에서, 신들린 상태에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분야 난제를 할 때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저희 분야 난제 뭐 50년, 70년 해결 안 된다 몇 개월 걸리는데, 몇 개월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처음에 몰입도 오릴 때만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나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가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젊은 사원적 이 그룹에서는 다 나이가 든 사람만 핵심 인재랍니다. 그 사람들만 이제 회사에 어디로 다른 데로 이제 이직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핵심 인재로 둔다는 건 뭐냐면 이직 못하게 하려고 대우를 파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스카웃 못하게 하려고. 근데 나이 든 사람만 다 핵심 인재였는데 이 친구가 젊은 사람 직원 중으로 최초로 핵심 인재가 됐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친구는 검정고시로 이제 경북대에 들어갔고, 저한테 이제 이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도움을 받던 친구인데, 컴퓨터과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그 코딩,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 번째니까 제가 앞에 두 경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더 적극적으로 시켰어요. 뭐까지 시켰냐면 강한 몰입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강한 몰입도. 그래서 이 친구가 알고리즘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18일 몰입해서 해결을 하고 뭐 이랬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4학년인데 해커톤의 우승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보낸 건데, 해커톤은 최선을 다했고 우승해서 대상과 가기부 장관상을 얻었습니다. 다음 해커톤은 서울에 화수 진행되고 여기에도 우승하려고 합니다. 그 해커톤은 뭐냐면 뭐 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게 서울대 컴퓨터과 석박사도 다 나오고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연구원도 나온대요. 저게 영예대입니다. 저기서 우승을 하면 그 분야에서 알려진대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이 친구가 우승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과기부 뭐 상 받고, 또 그 다음 주 화수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데서 우승하려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해커톤 카카오 게임즈, 몰입과 해커톤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자신문에 이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해커톤 카카오 게임즈 수상에서 이제 이 친구고요. 뭐 금상 탔습니다. 뭐 상 탔습니다. 뭐 상금이 600만 원이에요. 또 뭐 상 탔습니다. 이 사람 이거 말고도 계속 저렇게 입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심사위원을 시켜요. 하도 우승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몰입 훈련한 3명의 사례를 보면은 명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효과는 명백하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창의성 교육이 서울대학교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사범대학 교수님들이 노력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몰입 교육으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중간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끝나고 질문합니다. 요즘 삼성 주식이 진짜 바닥이에요.
근데 왜 바닥이냐 그러냐면 옛날에는 삼성이 잘 나갈 때는 우리 연구사들의 시간과를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성과를 냈지만 지금의 이 세대들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아서 그런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리고 옛날의 영광이 마치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식의 평가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저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한테, 야, 너 아버지가 엄청나게 야근과 잔업과 그걸 다 했다고 해서 너네도 그런 세대에 살아라 라고 교육하는 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보면 마치 도파민 중독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도파민의 성향을 가지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 엔돌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하나를 던져주고 그것을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걸 몰입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학생이 사실 반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강한 도파민 중독자입니다. 저도 매일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거를 자학을 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인데, 그거를 마치 일반화해서 내 애도 도파민 중독자로 살아라고 전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는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보를 찾고 정보를 조직하고 그 조직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의 최전선을 뚫는지 못 뚫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마치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찾으려고 하는데 논문을 아무것도 서칭하지 않고 몰입해서 그걸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공대 교수님으로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일단 대답을 할까요? 일단 그 김대식 교수님의 그 장기 성장률은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경제를 몰라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았는데 거시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막 있어요. 뭐 사람들이 저출산이다, 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미시적인 거고 거시 경제래요. 그 거시 크게 보는 거래요. 그런 어쨌든 학문이 어쨌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가 제일 합당하다고 그분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경제 분야니까 제가 그분 거를 도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가 도파민 중독자를 만드는 거다. 제가 원래 이 몰입은 그렇게 한 학기를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이 주어져서 제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만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찾는데 뭐가 다르냐면 뭘 찾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떤 걸 찾아야 된다. 거기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승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우승을 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가 딱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찾는 데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네이버부터 찾는데 근데 자기는 구글부터 찾는데요. 그게 훨씬 더 정보를 더 잘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찾아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다 생각인 거죠.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찾을 거 찾고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러고도 안 되는 거를 또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는 거. 당연히 여기 물원조사도 안 하고 연구하면은 저도 내가 학생이 그렇다면 야단을 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 다 찾아봐도 없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능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찾는 능력이야, 그건 상식이죠. 저한테는 상식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학 문제는 어딘가에 다 솔루션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솔루션을 찾는 걸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 사람마다 다 개인 능력 차이가 있거든요. 어른들도 그러고 다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도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시켜야지 좋은데 그걸 이제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죠. 그런데 수학 문제가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그래서 어른들, 대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주냐면 초, 중에 어려운 문제를 줘요.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를. 고등학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돈 적절하지가 않고, 지식은 다 아는데 내가 이제 모르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를 줘요. 그런데 그 문제인데 처음에는 못해서 되게 끙끙대고 막 그러다가 막 이 사람들 얘기를 보면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돈 내고 뭘 받는데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우면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해결하면서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해결했다니 하고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거가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하는 경험 중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라면 1개월이 돼야 도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1개월 걸리고 뭐 5개월 걸리고 이런 건 많은데,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을 경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또 도전하게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해결했으니까. 근데 그게 2번 경험하고 3번, 4번 하면서 항상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우선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쭉 들으면서 저도 일단은 뭐 이렇게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또 제 학창 시절 좀 돌이켜보면 뭐 우연하게 뭐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체계화돼서 우리 학생들이나 제 뭐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은 못하지만, 이제 좀 제 언어로서 굉장히 비슷한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면도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에 보면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미지의 세계를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도전하는 그런 거가 있지만, 그리고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면 솔직히 그 문제를 이제 누군가가 깨닫지 못한 문제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창의성이고 어떤 이제 새로운 된 비전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직 교수님이 말하는 창의성은 그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김재직 교수님이 말하는 창의성 교육하고 제가 말하는 거가 다른데, 김재직 교수님은 창의성 교육은 오픈 퀘스천이다. 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뭘 해도 너가 어떤 생각도 해도 좋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해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인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애를 주눅들지 않게 하고 모든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옳은 거야. 그 중에 기발한 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쭉 본 거에 의하면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같은 시간을 생각을 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퀘스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가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거든요. 생각하는 걸 어려워하고.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마라, 슬로우 싱킹을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오픈 퀘스천은 그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줘요. 그냥 부담이 없어. 그냥 내 생각을 하면 무조건 정답이 되니까. 생각을 그냥 부담 없이 하게 만드는 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교육의 효과를 이제 생각할 때, 두뇌 발달 이렇게 생각할 때, 해보면 도전적인 요소가 있는 거가 효과는 더 큰 거예요. 도전의 요소가 있어야. 그리고 그 도전의 요소가 큰 거를 극복할 때
효과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그 영재 교육을 쭉 찾아봤어요.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이공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영재 교육이 헝가리 현상인데요. 헝가리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펜하이머.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주역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원자폭탄을 설계한 사람이 레오 질라드예요.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한테 줘서 루즈벨트한테 이게 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레오 질라드가 거기 나옵니다. 그 오펜하이머에. 그다음에 수소폭탄을 설계한 사람이 에드워드 텔러예요.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에 나오고 뭐 폰 노이만 뭐 그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유진 이그너 그 천재들이 다 헝가리 출신들이에요. 헝가리. 그래서 그걸 헝가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헝가리에서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나왔어. 뭐 수학자건 물리학자건 노벨상만 7개가 나오고 울프상도 2개 나오고. 그래서 왜 헝가리에게 천재들이 많이 나오냐고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는 그 교육부 장관이 에트베스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이 이 사람이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였다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거가 좋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구자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해서 자기 이름을 딴 에트베스 경시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승을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붐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우승하려고. 거기에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사 라즐로 라츠라는 선생이 사비를 들여서 애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바뀌는데 6개에서 8개 뭐 그런 문제를 월마다 냈어요. 그게 쾌말입니다. 쾌말. 그래서 쾌말은 지금도 이제 나와요. 지금 그 쾌말인데 학생들이 그 문제가 나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푼 거예요. 풀고 답을 제출하면 선생님이 요번 달에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고 쫙 했어요. 그 2가지 요소가 이제 헝가리 현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헝가리가 공산화가 돼서 그런 교육이 없어졌대요. 획일화된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그 역사적으로 좋은 건데, 제가 헝가리 현상에 관한 논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헝가리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다. Until. 그러니까 포스트 1945 자pan, 그러니까 전후 1945년 이후에 일본이 그것을 모방할 때까지는 헝가리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일본이 이걸 모방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본고사 세대 있나요? 본고사 세대? 저는 본고사 세대였는데, 본고사 세대인 사람은 서울대를 시험을 보려면 일본 입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일본 문제가. 서울대보다 예를 들어서 그 일본의 2년제 대학의 문제가 서울대 입시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런 겁니다. 서울대는 60분에 6문제를 줍니다. 서울대는. 근데 일본은 90분에 3문제를 줘요. 동경대는 전통적으로 문과 6문제 150분, 이과는 4문제 100분을 줘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25분.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저는 그 교육이, 그러니까 그 교육이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분만, 그러니까 90분에 3문제를 주면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30분은 생각을 하잖아. 최소한, 그죠? 지금 수능이 33문제를 100분 풀게 하니까 애들이 평균 3분 생각하거든요. 그 입시 제도가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요. 내가 3분 만에 못 풀면 어차피 수능에서 못 푸니까 해답을 보는 거, 해설을 보는 거,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을 생각하니까 일본이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게 헝가리 현상에서 그걸 모방을 한 겁니다. 일본 애들도 원자폭탄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헝가리 출신들이 주역이 돼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했다는 걸 일본 애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헝가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를 관심 있게 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 이제 본고사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꾸니까 모든 국민이 뭐 몇 시간씩 생각하는 거를 학생들이 다 하는 거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래서 일본이 69년 말에 신칸센을, 고속 열차를 세계 최초로 일본이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소니, 뭐 도요타 뭐 섞어냈잖아요. 어느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갔냐면 50대 기업의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제품을 거의 일본 기업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망했느냐 일본이 지금.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되게 미국을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미국을 앞선 적이 있고요. 87년에 미국을 앞섰고요. 그렇게 잘 나갔어요. 유럽은 상대도 안 되고.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일본에도 이제 청소년들은 입시 지옥인 거야. 그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험 보는 애들 절반 이상이 빵점이래요. 절반 이상이. 제가 대학 봤을 때 서울대 합격자 평균 수학 점수가 3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빵점 맞은 사람도 많아. 또 합격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더 어려우니까 절반 이상이 빵점을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비평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비평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쉬운 문제 내는 거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거랑 일본이 그 이후에 이렇게 일본이 패망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게 얘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로 쉽게 내냐면 우리 수능보다도 쉽대요. 거기 본고사가. 그럴 정도로 쉽게 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가 최근에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자꾸 비평을 합니다. 근데 노벨상은 일본이 노벨상이 90년대 과학 분야는 미국 다음으로 많아요. 근데 일본도 주입식이야. 우리가 일본식 교육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노벨상이 많이 나오느냐? 헝가리 현상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헝가리 현상.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낸 거죠. 그런데 노벨상은 지금 많거든요. 최근.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하락한 거는 훨씬 앞이고, 그거는 노벨상을 받는 건 한 30년이 뒤처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노벨상은 20대, 30대 때 업적이 나와요. 그 업적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업적이었나를 증명하는데 30년 정도가 걸려요. 처음에는 어떤 연구가 나왔을 때 이게 엄청난 연구 결과다를 잘 몰라요. 처음에는 훌륭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많아서 한 30년이 지나야 그 연구가 얼마큼 영향을 미쳤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이 뒤로 이렇게 시프트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이제 이게 수능으로 본고사가 바뀌었다고요. 저는 이제 김대식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능으로 바뀌면서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제가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일본이 그런 거고 우리도 결국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국민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제도하에서는 다 거기에 최적화하니까. 그리고 이 인문계에서 가장 그 영재 교육이 뭐냐면 존 스타트 밀의 이제 아버지가 존 스타트 밀을 학교를 안 보내고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그 존 스타트 밀의 자서전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읽게 했습니다. 존 스타트 밀한테 굉장히 어려운 책을 어릴 때부터 읽게 했는데 존 스타트 밀이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절대로 안 가르쳐줬대. 아빠가. 그게 존 스타트 밀의 자서전에 나와요. 아버지는 나 스스로 생각해서 그걸 할 때까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존 스타트 밀의 교육을 시카고 대학의 허친스 총장이 도입을 합니다.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이에요. 고전 100권을 읽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거를 읽고 이해하고 필사하고 완전히 소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이 교수랑 학생 배출된 사람이 노벨상이 88명, 90명 이렇게 돼요. 오늘날의 명문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쓰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레이트 북스 그 커리큘럼을. 근데 그래서 문과에서는 제가 이제 영재 교육을 봤을 때 물론 일찍부터 시켜서 영재 교육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칼 비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도전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칼 비테가 이제 12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14살에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 영재 교육인데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우리가 칼 비테가 한 업적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영재 교육은 시켰는데 도전을 안 시키면은 그냥 이렇게 일찍 박사학위를 받고 이건 가능해. 그런데 걔가 무슨 뛰어난 업적을 내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지적인 도전을 계속 시킨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업적들을 낸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아까 여기 1초 원칙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아.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시켰는데 혹시 실패 사례는 없나요? 했는데 안 되는 사례들도 있었는지. 일단 1초 원칙이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몰입을 제가 반복해서 이제 경험을 하고 그걸 이제 뇌각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을 활성화가 되는 거가 몰입도로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장기 기억이. 근데 이게 활성화도 되는데 비활성화가 돼요. 근데 비활성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활성화 속도가 비활성화 속도보다 빨라야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초. 그래서 그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 그냥 1초 원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이제 실패한 케이스, 캠프를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애도 많이 보내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근데 애한테 얘기를 하면 애가 안 가. 거기를. 그래서 부모들이 얘기를 안 해. 거기 가면 휴대폰도 수거하고, 너 5박 6일 동안 수학 문제만 풀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캠프라고 생각해. 그리고 딱 오자마자 휴대폰을 딱 반납을 하면 애가 멘붕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수학 문제만 푼대. 근데 풀리는 문제를 안 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무지 괴로워하지. 그래서 막 울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겠다, 뭐, 엄마, 부모한테 나 속았다, 뭐, 나는 이렇게 온 거 아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을 남게 만들려면 우리가 뭐라 그러나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걔들을 잘 구슬러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전의 그 링에 올라가질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들어가면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보통은 하루하루 갈수록 몰입도가 올라가서 좋아지는데 4일차가 되는데도 4일차가 되면 대부분 애들이 이제 힘들지가 않고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애들은 뭐냐면 선잠을 못 자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낮잠을 잡은 적이 없다.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런 애들이 이완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이완을 못 해.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선잠을 잘 수 있게 의자를 더 눕히고 뭐 이렇게 좀 하죠. 그리고 운동을 좀 시킨다면은 선잠을 자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선잠을 자면 다 해결이 돼. 그런데 선잠을 안 자면 이제 안 자고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머리가 갈수록 머리가 더 아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애들은 이완하고 선잠을 못 자면 그 일이 벌어져요. 네, 교수님. 짤막한 질문 두 개만. 네. 해도 될까요? 네. 사회개혁 모명합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너무 잘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인문사회에서는 몰입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아까 힌트는 얻었습니다. 뭐 그레이트 복수 같은 거를 읽고 뭔가 성찰해야 된다든가 인문사회의 몰입은 어떤 형태일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50대, 60대 성인들도 몰입이 가능한지 혹시 그런 힐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릴수록 몰입은 잘하는 것 같아요. 도파민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30, 40대, 뭐 50대, 60대 한 분들도 많아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입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돈 버는 거에 몰입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전업 투자자, 심지어 프로 포커 게이머도 있어요. 다 몰입하면 다 수익이 다 올라가. 예. 또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강한 몰입 상태에 가는 거는 산매 상태랑 되게 비슷해요. 그 상태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도를 올려서 몰입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거는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노력만 하면 되는 것 같고, 고대 몰입 상태에서 이렇게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걸 계속 느끼는 상태가 계속 하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라고 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매에 관해서 많이 봤는데, 그런 상태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 불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가 지도한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잘 가요. 가는데 거기에는 내가 볼 때 시도한 사람 중에 한 5, 60%? 5, 60% 정도가 그 상태에 도달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거는 본인이 굉장히 좀 진지해야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1초 원칙을 며칠 동안 하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할 때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1초 원칙을 진짜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매일 체크를 하고 잘못하면 또 그게 정신적인 건강에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안전하게 하는 것들을 다 해놨어요. 운동을 하고 두뇌 영양제를 먹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머리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저한테 메일이 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 중에 교수님이 말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박사 논문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막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잠이 안 오면서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림을 그린 사람, 뭐 음악을 하는 사람 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지. 이게 근데 그거를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다 해결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운동을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뇌 활동을 하면 부산물이 생겨요. 부산물.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이런 물질이 치매 유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 활동을 하면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 부산물이 잠잘 때 제거가 돼요. 척수액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얘들이 쌓이면서 뇌시경을 파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을 잠을 자면 좋아요. 잠을 자면. 근데 제가 테니스를 단식을 매일 치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 운동을 하면 BDNF라고 하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BDNF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두뇌 영양인자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해요.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만들어. 그리고 이 BDNF를 또 운동 말고 이거를 만드는 물질이 오메가3. 오메가3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영양제랑 같이 해서 이 BDNF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메가3 비타민 D를 제가 이제 이 모리 캠프 할 때 필수야, 필수. 왜냐하면 내가 모리 캠프 하는데 이런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제가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 왜냐하면 사고라도 한 번 나면은 그거는 큰일 나니까. 몰입하면은 이 베타밀로이드 부산물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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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면을 취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천재들을 쫙 보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신병이 많아요. 뉴턴, 아인슈타인 조현병이었어요. 정신분열증이었고 많은 고호 많은 사람들이 존 내시도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도 그다음에 고호는 양극성 그 조울증이라는 거 닐스 보아 그 물리 그 양자역학을 만든 그 사람도 조울증 그다음에 그 유전을 한 그 유전 저기 있잖아요. 유전 진화론 찰스 다윈도 조울증. 그러니까 거의 천재들이 거의 정신병을 알았다고 보시면 틀림없는데 이분들이 몰입을 한 거지. 몰입을 해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전한 방법을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안전한 방법. 한없이 그런 극적인 극한의 상태를 아무 부작용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 혹시 뭐 질문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사실은 너무 늦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의 근육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난제를 보고서 우리 근육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오버로드가 주어지고 거기에 그걸 도전하고 이겨내면서 생기는데 생각의 근육도 그렇게 생기는 것 같고
그거는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의 근육이 아니라 뇌신경의 이제 패턴이 더 강화되면서 그 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와닿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희가 사범대학이 정말 교육의 미래 교육을 고민해야 되는데 큰 시사점을 저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